자, 이제 조금 더 깊은 논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앞에서 봤던 평균 제곱 오차나 아니면은 O 분류율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0.7이다 아니면은 뭐 23.5다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로 딱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자, 컨퓨전 매트릭스를 시작으로 해서는 어떤 예측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는 잘 맞았고 반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안 맞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을 동시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negative 이 개념들이 이 용어들이 조금씩 헷갈리는데 이 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여러 가지 매저들도 결국 이 개념들을 이렇게 활용 저렇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검사를 해서 양성이거나 음성일 수가 있죠.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거나 음성. 지금 양성은 이제 병에 걸렸다라는 거로 저희가 통일을 하겠습니다. 양성은 뭔가 병에 걸린 거고요. 네거티브, 음성은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걸린 사람도 있고 병에 안 걸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모르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진단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 이 사람은 병에 걸렸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리고 진단 결과 이 사람은 병에 걸린 소견이 없다. 즉 네거티브,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쪽은 다시 이쪽은 실제로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그리고 이쪽은 예측 결과, 검사 결과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를 파지티브라고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트루 파지티브. 자, 진짜 파지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rue 네거티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두 개가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는 파지티브라고 우리가 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양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alse, 아무튼 의사는 파지티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alse positive라고 하고요. 여기는 음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false negative 이렇게 됩니다. 해서 얘를 false positive, 얘를 false negative라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고요. 늘 저만 그런가요? 다른 형태로는 다른 용어로는 얘를 type 1 err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type 2 error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서 웬만하면 다 위독하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큰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까지도 다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타입 1 에러가 높은 겁니다. 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오늘 또 병원에 갔더니 너무 그냥 해피해피한 거예요. 너무 해피해서 막 아파 죽겠는데, 눈이 아파서 못 뜨겠는데 멀쩡하다고 그러고, 허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멀쩡하다고 그러고, 근데 진짜 봤더니 심각한 환자였는데 그냥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타입 2 에러가 높아지게 됩니다. 서로 어느 한쪽을 높이면 어느 다른 한쪽이 낮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게 되겠죠. 얘네들을 이제 우리말로 자, 트루 파지티브, 진양성이란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이걸 그냥 진양성이라고 안 하고 양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음성도 음성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대신 요 용어는 많이 씁니다. 위양성, 위음성 요런 용어들은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는 지금 아래 보시는 표에서
여기까지가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매저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하나는 모델 1이고요. 하나는 모델 2예요. 모델 1, 모델 2.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두 모델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보면 실제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인 개수는 10개와 90개잖아요. 자, 파지티브 10개, 네거티브 90개. 당연히 아래도 파지티브는 10개, 네거티브는 90개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1대9 비율로 있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애들을 모델 1과 모델 2가 각각 뭐라고 예측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델 1과 모델 2를 비교해서 어떤 모델이 더 우수한지, 어떤 모델이 어떤 측면에서 우수한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원래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사전 제작 영상인 관계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확도는 어떤가요? 정확도라는 거는 결국 맞춘 거는 이거랑 이거잖아요. 얘랑 얘죠. 틀린 거는 이거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모델 1 같은 경우는 100개 중에 몇 개 맞췄죠? 네, 77개를 맞췄어요. 100개 중에. 모델 2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맞췄나요? 70을 맞췄어요. 그러면 위에 거는 정확도가 77%고요. 아래 모델 2는 정확도가 70%니까 정확도 측면에서는 모델 1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모델 2는 그럼 좋은 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모델 2는 좋은 점이 없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 요 비율입니다. 자, 요 비율을 보게 되면 요 비율이 뭐냐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나는 실제로 암인데 의사가 암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런 타입의 에러예요. 지금 여기도 만약에 의사의 진단이라 그러면 여기도 오진이고 여기도 오진이잖아요. 그런데 타입 1 같은 경우는 과잉 진료로 될 수가 있겠고요. 타입 2는 문제죠. 타입 2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할, 수술을 받아야 할 적기를 놓쳐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을 보면 이 부분, 즉 false negative인 부분이 모델 2 같은 경우는 제로예요. 즉 실제인 환자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았어요. 자, 여기는 실제 환자를 7명을 찾아내고 3명을 못 찾았어요. 이런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도난카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난카드, 실제 도난카드를 다 찾아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해킹, 우리가 웹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밖에서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해킹인지 아니면 우연히 반복 작업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모델은 해킹 10건을 다 잡았어요. 물론 얘도 이제 높은 거예요. 얘가 높은 거예요.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멀쩡한 사람을 환자라고 얘기한 게 20명밖에 없는데 멀쩡한 사람을 환자라고 얘기한 게 30명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안 좋죠. 하지만 모델 2가 모델 1보다 우수한 점은 지금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퓨전 매트릭스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 페이지까지에서는 우리의 예측 모델은 0.8이고 기존의 예측 모델은 0.7이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다면 지금 이 컨퓨전 매트릭스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약하다.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셨을 때 기여도를 찾을 수가 있고
반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왼쪽에 있는 나머지 표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요 컨퓨전 매트릭스가 중요한 이유가 컨퓨전 매트릭스 자체, 요 지금 분홍색으로 나타난 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를 가지고 더하고 나누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일단 정확도는 얘랑 얘는 맞춘 거고 얘랑 얘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P, TN, FN, FP를 다 더한 거에서 TP와 TN을 더한 거, 요렇게 전체 중에 맞춘 거의 비율을 구하면은 accuracy가 되겠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에 명시는 안 됐지만 4개를 다 더한 다음에, 자, 4개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거 분의 틀린 거 FN이랑 FP, 아까는 TP랑 TN을 더했잖아요. 이번에는 FP랑 FN을 더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O 분류율이 되겠죠. 자, 분자에 TP와 TN이 가면 accuracy고요. 거꾸로 분자에 FP와 FN이 가면 O 분류율이 될 겁니다. 자, 방금 accuracy와 O 분류율, misclassification rate를 살펴봤고요. 다른 것들도 살펴볼게요. precision. 자, 우리가 precision을 그냥 뭐 영어 사전에서 찾는다든지 하면은 뭐 정확도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정확도는 그 accuracy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정확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precision은 굳이 표현하면 정밀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정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F1 스코어에 가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하지만 미리 개념만 보면 정밀도라는 거는 우리가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 자, 이거 정답입니다 라고 찾아온 것들 중에 그 중에 실제 정답이 얼마나 있었나의 비율입니다. 자, 정답이라고 찾아왔는데 그 중에 실제 정답이 얼마나, 여러분은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실제 환자가 얼마나 있었나 하는 비율이고요. 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개념은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 네거티브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인데, 요거는 사실 크게 쓰는 거를 못 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개념들은 뒤에 다시 용어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여기서 보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예측이 아니라 실제 값, 실제 환자예요. 자, 실제 환자들 중에 우리가 찾아낸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이 있다 그러면 1번, 2번이 실제 환자잖아요. 그 중에 1번은 우리가 찾아낸 거, 2번은 우리가 놓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민감도, sensitivity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실제 환자 양성인 것 중에 우리가 양성으로 찾아낸 거. 그리고 얘를 나중에 F1 스코어에 가면은 recall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게 돼요. 자, precision과 recall, 요 두 가지는 F1 스코어에서 보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sensitivity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특이도, 위에가 민감도라고 불렀죠. 민감도, 얘는 특이도. 특이도라는 거는 specificity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실제로 음성이에요. 실제로 음성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음성이라고 제대로 찾아낸 거를 우리가 specifi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사용될 때는 민감도는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특이도는 그 값 자체보다는 1 마이너스 특이도,
자, 1 마이너스 특이도를 계산을 해서 요 값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뒤에서 ROC 곡선을 할 때 배우게 됩니다. 자, 보면 민감도, 특이도는 ROC 커브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프리시전과 리컬은 F1 스코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즉, 뒤에서 살펴볼 모든 개념, 모든은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뒤에서 살펴볼 중요한 개념들이 전부 컨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컨퓨전 매트릭스가 정확도 평가의 거의 아버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요 문제 풀었던 거 요것도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정확도 측면에서는 모델 1이 좋지만 false negative 타입 2 에러 측면에서는 모델 2가 좋다.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언급한 F1 스코어, F1 스코어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자, F1 스코어라고도 하고, 이게 정식 이름이죠. 그리고 F 스코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F 메저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공식적인 이름은 F1 스코어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F1 스코어라는 거는 정밀도 아까 얘기했었죠. 정밀도. 예측값이 양성인데, 자, 양성이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실제 값이 양성인 데이터의 비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 F1 스코어는 문서 검색 같은 데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 과학에 대한 문서를 검색했어요. 데이터 과학에 대한 문서를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로 총 100개의 문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데이터 과학 관련된 건 80개고요. 나머지 20개는 뭐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중에 뭐 데이터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80개는 진짜 원하는 문서, 20개는 원하던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100개의 문서를 100개의 문서를 뽑아냈는데 그 중에 80개만이 진짜 관심 있는 거였잖아요. 그때 프리시전은 80%, 0.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밀도는 높이려면 높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문서 검색을 하는데 100개를 찾는 게 아니고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거 딱 하나만, 자, 보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국민대학교도 국민대학교도 있고요. 국민대학교 말이 되나요? 자, 국민대학교로 검색했는데 진짜 국민대학교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밀도를 높이려면 국민대학교로 검색된 1000개 중에 가장 유력한 거 하나만 반환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하나를 뽑았는데 그중 하나가 유효했으니까 정밀도가 100%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냐? 실제로 국민대학교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놓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recall, 재현율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실제 값이 P인데 그거를 우리가 P로 찾아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값이 P인데 예측 값도 P로 찾아낸 거. 자, 앞에 가서 다시 보면 정밀도는 우리가 P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정답이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얘네들이죠. 정답이라고 예측한 거 중에 그 중에 실제 정답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recall은 sensitivity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뭐냐면 실제 정답들이에요. 얘네들이 많이 찾아내줘야 될 텐데 그 중에 얘네를 찾아낸 거죠. 그게 recall이 되겠습니다. 프리시전과 recall을 이용해서 F1 스코어를 만들게 되는데, 자, 우측에 있는 그림으로도 동일한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바깥에 있는 네모는 리얼 밸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네모를 이렇게 쭉 자른 거예요. 바깥에 있는 네모는 실제 값인데 왼쪽은 P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N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다시 왼쪽은 정답 문서인 거고요. 오른쪽은 관심 없는 문서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뭘 나타낸 거냐면 우리의 예측 모델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를 정답이라고 간주할 거예요. 얘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관계가 없어요. 자,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 정답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정밀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답이다 라고 예측한 이 동그라미 중에 실제 정답인 요 연두색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전체 중에 왼쪽 반원, 그게 정밀도, 프리시전이 되는 거고요. 리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뽑아내야 할 정답, 이 많은 것들 중에 그 중에 찾아낸 거, 자, 요게 리컬, 재현율이 되는 거죠. 정밀도를 높이려면은 원을 점점 조그맣게 만들면 되겠고요. 대신 점점 조그맣게 만들수록 재현율이 낮아지겠죠. 재현율을 높이려면은 원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돼요. 원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와, 우리 여기 있던 정답들 다 찾아졌죠? 그런데 오답이 이만큼 생겼죠. 자, 재현율을 높이게 되면 정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 모델을 정밀도를 높여야 되는 거냐, 재현율을 높여야 되는 거냐,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밀도와 재현율을 모두 고려한 매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F1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자, 정밀도와 재현율을 두 가지를 버무린 거예요. 버무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산술 평균은 2분의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기하 평균은 루트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조합 평균은 우리 우리 학기 초에 잠깐 배웠었나요? 자, 조합 평균을 만약에 F라고 하게 되면은 F분의 2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요 식에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F가 조합 평균이라고 하면 A와 B의 조합 평균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F분의 2는 A, B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고요. 거꾸로 2분의 F는 A 더하기 B분의 A, B가 되겠고요. 그러면 F는 A 더하기 B분의 2AB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식으로부터 F1 스코어를 구하는 식이 도출됩니다. 즉 결론만 보면 정밀도가 있고 재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 분의 2 곱하기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 이렇게 하면 그게 F1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좋은 모델의 경우에는 정밀도도 높고 재현율도 높아요. 예를 들면 정말 완벽한 모델의 경우에는 원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파지티브이기도 하고요. 실제 파지티브 중에 놓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좋은 모델은 이 왼쪽에서 원을 그리고 있을 거고요. 부정확한 모델은 오른쪽에서 원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서 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재현율을 높이려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있으면 좋은 모델, 오른쪽에 있으면 좋은 모델인데 그 위치를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F1 스코어를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미 모델은 나와 있어요. 모델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스레시홀드를 정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지티브일 확률을 구했어요. 파지티브일 확률을 구했더니 어떤 환자는 0.8, 0.7, 0.9, 0.2, 0.3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할 때 0.5를 넘으면 파지티브라고 할 건지 0.6으로 할 건지 0.7로 할 건지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구분하는 기준, 임계값, 스레시홀드를 여러 가지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만약에 0.1로 했더니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가 스레시홀드예요.
여기가 임계값 스레시홀드. 0.1 말고 한 0.9로 해볼게요. 자, 0.9로 했더니 이거는 0.9가 넘어야만 파지티브 하겠다라고 보는 거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0.9가 넘어야 파지티브야 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정밀도 먼저 볼게요. 정밀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자, 반대로 0.1만 넘어도 파지티브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0.1만 넘어도 파지티브라고 보면 웬만하면 파지티브잖아요. 그러면 틀린 게 많겠죠. 그럼 정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정밀도 기준으로 곡선을 그리면은 임계값이 증가함에 따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상향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재현율을 볼까요? 재현율을 보면 마찬가지로 0.1, 0.9를 볼게요. 0.1만 넘어도 양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웬만한 양성은 다 찾아낼 거예요. 자, 0.1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0.1만 넘어도 양성으로 보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후하게, 헐렁하게 양성이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양성인 애들이 안 걸려들기가 어려워요. 자, 해서 이렇게. 근데 0.9는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정말 아파서 죽기 전까지는 환자가 아니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양성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해서 정밀도와 재현율은, 자, 정밀도는 우상향으로 그리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재현율은 우하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구해보면, F스코어를 구해보면 정밀도는 높아지고 재현율을 낮아지잖아요. 정밀도는 높아지고 재현율을 낮아지니까 걔네 둘을 조합평균을 하면 바라건대 뭐 이렇게 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요 F1 스코어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종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기는 어디에선가 F1 스코어가 탑을 찍고 내려와주는 요 극대값이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때 봤더니 임계값이 0.7이었다. 그러면은 우리 예측 모델에서는 정답의 확률을 스코어링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예스냐 노냐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를 매길 때는 스레시홀드의 기준을 0.7을 쓰겠다. 왜냐? F스코어가 최대가 되는 점이 거기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스코어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F1 스코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두 모델의 우수성을 아까 봤던 모델이네요. 아까 봤던, 어디서죠? 자, 여기서 봤던 모델이잖아요. 얘를 아까는 컨퓨전 매트릭스만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F1 스코어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델 1의 경우에 프리시전이 얼마죠? 자, 27개를 예측을 해서 그 중에 7개가 맞았어요. 그리고 리컬은 얼마죠? 리컬은 10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7개를 찾았어요. 모델 2의 경우에는 프리시전은 얼마죠? 프리시전은 40개 중에 10개가 맞았어요. 리컬은 10개를 찾아야 되는데 10개를 다 찾았어요. 지금 이 모델 1과 모델 2는 예를 들면 제조사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어느 패키지, 얘는 다른 패키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위에 거는 뭐 디시전 트리를 써서 결정한 모델이고 아래 거는 뭐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한 모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돌렸는데 스레시홀드를 위에 거는 뭐 A에서 스레시홀드를 걸고 아래 거는 B에서 스레시홀드를 걸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위에 모델과 아래 모델을 비교해 보면 리컬 측면에서 보면 아래가
모델 2가 유리하고요. 프리시전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모델 2는 28분의 7이잖아요. 위에는 27분의 7이고요. 그러면 위에가 더 유리하겠네요. 프리시전은 모델 1이 유리하고 리컬은 모델 2가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라 하면 프리시전은 모델 1이 좋고 리컬은 모델 2가 좋을 때 그럼 어디서 골라야 되느냐? F1 스코어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F1 스코어를 구해봤더니 요거는 제가 방금 엑셀로 계산을 해봤더니 모델 1은 0.378이 나오고요. 모델 2는 0.4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모델 2가 더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는 제가 가끔 기말고사나 뭐 종합시험, 박사 종합시험 같은데 내는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10,000건의 논문이 있어요. 그 중에 1,000건이 데이터 과학 관련 논문이에요. 10,000건이 모집단, 1,000건은 정답. 근데 어떤 알고리즘으로 검색을 했더니 2,000건이 검색됐어요. 근데 2,000건 중에 실제로 데이터 과학 다루고 있는 거 500건, 나머지 500건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이때 한번 구해볼게요. 이때 프리시전은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내가 찾아낸 2,000개 중에 정답 500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리컬은 내가 찾아야 할 1,000개 중에 500개가 되겠죠. 그래서 P는 0.25, R은 프리시전 리컬은 0.5.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앞 페이지에 있는 요 F1 스코어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프리시전은 우리가 구했고요. 그리고 리컬도 구했고 F1 스코어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남은 거는 ROC 커브 그리고 리프트 차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분량이 많아요. 볼까요? ROC 커브가 둘, 셋, 넷, 세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리프트 차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꽤 많죠. 자, ROC 커브와 리프트 차트가 개념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데 모든 툴에서 이걸 다 뽑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툴에서 뽑아주지 않고 어떤 툴에서는 뽑아주고 어떤 툴에서는 제공이 안 되고요. 그리고 뽑아주는 경우에도 딱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 뭐 뒤에 이제 리프트 차트 얘기지만 뭐 10개 구간으로 나눠라 100개 구간으로 나눠라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를 툴에서 제공을 해주건 안 해주건 우리가 중간 결과를 뽑아서 엑셀이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뭐 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뽑아내려면 즉 그래프를 툴이 제공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내려면 이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분량이 좀 차지를 하게 됐어요. ROC 커브 먼저 보면 ROC는 뭐의 약자인가요? 저거는 저도 맨날 ROC 하지 잘 안 봐.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네, 이걸 번역은 돼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용어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민감도라는 거는 sensitivity, 실제 P인데, positive인데 P라고 예측한 거. 즉 암 환자한테 당신 암입니다 라고 잘 찾아내는 거. 자, 암 환자면은 암 환자라고 잘 찾아내야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민감도는 높을수록 좋겠죠. 자, 민감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앞 페이지에서 민감도를 리컬하고도 같다고 그랬죠. 리컬 요거는 그 F스코어에서 사용된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얘를 다른 용어로도 불러요. TPR이라고도 부릅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True Positive Rate. 무슨 얘기냐면 포지티브인 것들 중에서
자, true positive인 거를 찾아낸 TPR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민감도가 결국 재현율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특이도입니다. 특이도는 실제 값이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거, 민감도의 반대죠. P를 P라고 예측한 거, 얘는 N을 N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특이도 자체보다는 1 특이도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1 특이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1 특이도. 특이도는 우리 개념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비율이잖아요. 만약에 네거티브가 100명이 있었어요. 자, 환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자, 당신은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예측한 게 8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특이도는 N을 N이라고 예측한 100분의 80, 즉 0.8이 특이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몇 명 틀린 거예요? 0.2만큼 틀렸잖아요. 20명. 자, 20명에 대해서는 뭐냐면 실제 값이 N인데 N을 N이라고 해야 되는데 걔를 P라고 잘못 예측한 비율인 거죠. 자, 1 특이도는 실제는 N인데 얘를 P라고 잘못 예측한 비율이고요. false positive rate, 위양성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 얘기로 가면 암 환자가 아닌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암이라고 진단한 경우가 이것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보면 결국은 민감도도 P라고 예측을 한 경우이고요. 위양성률도 P라고 예측을 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얘를 P라고 예측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만큼을 P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죠. 헷갈리니까 원 하나만 그릴게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P라고 예측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아무튼 난 P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꺼내면서 얘가 진짜 실제 값이 P였으면은 민감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실제 값이 N이었으면은 위양성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0,0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실제 값이 P가 많다.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고요. 자, 실제 값이 P가 많으면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N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결국 P와 N이 막 번갈아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해서 오른쪽 위로 뻗게 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마다 어떤 그림은 위로 확 꺾이게 되고요. 어떤 그림은 초반부터 꺾이는 게 있고 어떤 그림은 나중에 꺾이는 게 있고 결국 0,0이랑 1,1에서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0,0, 1,1에서는 만나게 되지만 어디서 얼마나 꺾이느냐를 가지고 성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치게 민감한 의사였다. 그러면은 원을 무지 크게 그릴 거예요. 지나치게 민감한 의사다. 그러면 원을 무지 크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값이 자, 민감도도 커진다고 그랬죠. 특이도도 커져요. 자, 실제 값이 P인데 놓치는 사람 없이 다 잡아내요. 자, 다시 지나치게 민감한 의사는 웬만하면 다 양성이라고 하니까 민감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이도가 아니라 위양성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오른쪽 위 이쯤에 위치하게 됩니다. 민감도도 높고요. 위양성률도 높기 때문에 이쪽에 위치하게 돼요. 만약에 지나치게 무뎌요. 웬만하면 약 바르세요. 뭐 하고 한다. 어디가 아파요? 약 바르세요. 네. 많이 아파요? 많이 바르세요. 뭐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전부 그냥 음성으로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음성으로 진단을 하면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0,0 언저리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ROC 커브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지나치게 무딘 의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네. 혹시 저희 우리 대학원에 또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으시고 몇 분 계시잖아요. 이 이그젬플이 false positive, true positive 이런 거 나오는 이그젬플이 전통적으로 암 진단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좀 불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요 그래프가 그래서 나타내는 바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무딘 의사에서 출발을 해요. 나는 다 네거티브라고 할래. 파지티브는 웬만해선 안 할 거야. 라고 하다가 그러면 파지티브를 한 0.1 정도 넘으면은 파지티브를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의 환자가 있는데 아무한테도 파지티브라고 하지 않을래. 그게 여기입니다. 그랬다가 그래도 좀 상위 10%, 한 10명 정도, 의심되는 10명 정도는 파지티브라고 해볼까? 라고 하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10명 정도를 파지티브라고 해볼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 양성일 경우는 위로 확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음성인 경우는 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10명 말고 위에서부터 20명을 해볼까? 30명을 해볼까? 쭉쭉쭉 가는 동안 이렇게 그래프들이 움직이게 돼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ROC 곡선이라는 거는 방금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이런 예측 모델에 대해서 스레시홀드로 옮겨가면서 TPR이 아까 센시티비티가 되는 거죠. 자, TPR과 FPR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아주 이상적이면은 위 양성률이 낮으면서 진양성률이죠. 자, 진양성률을 그냥 양성률이라고 합니다. 위 양성률이 낮으면서 양성률은 높은 지점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 까만색은 레퍼런스 라인이에요. 기준선, 우리 아까 베이스 라인 배웠잖아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나쁜 모델이고요. 기준선보다 위에 있어야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을 때도 살짝 위에 있으면 그냥 좋은 모델이고요. 매우 위에 있으면은 엑설런트한 모델이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선에서 보면은 스레시홀드를 쭉쭉쭉쭉 지금 모든 선들이 다 스레시홀드를 높여가잖아요. 근데 스레시홀드를 높여가다가 여기쯤 자, 요런 지점을 보게 되면은 양성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쯤 보게 되면 위 양성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다시 여기가 양성률이 되겠고요. 용어가 좀 달라졌지만 여기가 위 양성률. 그러면 요 점의 경우에는 양성률이 높으면서 비교적 위 양성률이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요. 그러면은 양성률은 요만큼 높아졌지만 위 양성률이 이만큼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점이 이제 좋은 점이다 라는 거죠. 자, 해서 확 꺾이는 점을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하나의 곡선이 있을 때, 지금 이 빨간 선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의 곡선이 있을 때 어디에서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면 좋을지를 찾을 때에도 ROC 커브가 활용이 되고요. 반대로 이런 모델이 있다. 그러면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지금 빨간 노랑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빨강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 1번 모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번 모델이 이렇게 있어요. 3번 모델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다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애매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AUC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AUC는 ROC 곡선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ROC 곡선의 밑면적을 계산을 하는 값이에요. 적분을 해야 될까요? 자, 적분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보면은 얘가 이렇게 매끄럽게 원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계단형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계단형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냥 다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툴에서 AUC 값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건 우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아시면 되겠는데, AUC라는 거는 ROC 커브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기 위한 커브고요. 이상적인 모델에서는 1.0,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라서 제가 손으로도 못 그리겠어요. 자, 이렇게 자, 이런 곡선, 자, 이런 곡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가 1.0이 되는 거예요. 자, 1.0이고 이게 지금 가로 세로가 1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라인의 경우 베이스 라인이죠. 삼각형이잖아요. 가로 1, 세로 1.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ROC 커브는 1에서 0.5 사이에 있을 텐데 1에 가까우냐 0.5에 가까우냐가 관건이겠죠. 자, 지금 밀러의 논문 2005년 논문인데 여기에서 AUC의 기준을 하나 제시한 거고요. 이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뭔가 논문을 써서 ROC 커브를 그렸는데 얼마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면 굿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오타를 재빨리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자, 다시 볼게요. 이 AUC 값이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한 AUC 값이 0.9 넘으면 너무 좋겠지만 0.8에서 0.9 아니면 0.7에서 0.8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나오면은 우리 모델이 뭐 굿이다, 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0.6보다 낮으면은 아무튼 자, 0.7보다 낮으면은 좀 애매하겠죠. 주장하기가 poor, fail 이건 가치도 없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목표를 뭐 이게 딱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만 높을수록 좋습니다만 그래도 한 0.7에서 0.9 사이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는데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식 우리 앞에서 봤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게 될 두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민감도는 TP 더하기 FN분의 TP 즉 요렇게 자 중에 요 놈이 민감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특이도는 아래 요렇게 중에 요 놈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요 하나의 스냅샷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스냅샷 하나에 대해서 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 점이 나온 거예요. 요 점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높여가든지 낮춰가든지 아까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상위 10%만 P라고 할까? 상위 20%만 P라고 할까?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조정하게 되면 요 값들이 바뀌게 될 거잖아요. 자, 요 값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안 바뀌는 값도 있겠죠. 얘는 안 바뀔 거고 얘는 안 바뀔 거예요. 하지만 이 값들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 값들이 바뀌게 되면서 그때마다 점들이 막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들을 다 이은 게 매끄럽게 이은 게 ROC 커브가 될 거고요. 한번 요 시점에서의 점을 찍어 보자라는 거예요. 보면 381명의 양성이 있었는데 174만 건져냈고 207을 못 건져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예측을 한 거죠. 또 볼까요? 1619명의 네거티브가 있었는데 26명만 잘못 건져냈고 1593명은 네거티브라고 잘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나치게 P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크고 여기도 숫자가 또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보면 센시티비티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381분의 174를 구했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스페시피시티 위 양성률은 1619분의 26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좌표를 찍으면 0.016, 0.4577이라는 점에 가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조정하면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옆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복잡한 이그젬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시험을 보통 낼 때 단골 문제이기도 하고요. 종합시험을 볼 때 맘먹고 어렵게 낼 때 보통 내는 문제인데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이그젬플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다만 앞 페이지에서는 요 표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표가 주어져 있었고 거기서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였고요. 우리는 요 표를 이번에는 채워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800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 실제 정답이 1인 애는 160개예요. 자, 그런데 모델을 돌려봤더니 타겟이 1이다라고 예측한 애들, 자, 타겟이 1이다라고 예측한 게 아니라 타겟이 1일 확률을 계산을 했네요. 그런 다음에 80개씩 묶어서 등급을 부여했어요. 즉 800개 데이터면 1등부터 800등까지 있을 텐데 맨 위에는 타겟이 1일 확률이 제일 높은 애, 맨 아래는 타겟이 1일 확률이 제일 낮은 애. 근데 왜 하필이면 80개씩 묶었냐 하면은 10개의 구간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나중에 10등급까지 있게 되는 거죠. 자, 0은 좌표를 이제 0,0을 찍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레이드에 0 말고 1부터 10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1등급에는 타겟이 1일 확률이 제일 높은 80개의 데이터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을 합치면은 확률이 제일 높은 160개 데이터가 있게 되겠죠. 그레이드 10에는 1일 확률이 가장 낮은 80개, 반대로 말하면 타겟이 0일 확률이 제일 높은 데이터 80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음 표의 빈 부분을 채우고 커브를 만들어 보세요. 이니까 여러분 우선 빈 표를 채우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죠.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이 표는 cumulated frequency니까 누적된 거라는 거예요. 이 표를 해석하는 법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6등급 구간에가 아니고요. 6등급 구간까지 누적했을 때, 즉 상위 10%가 1구간에 있고 그 다음 10%가 2구간에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상위 60% 구간까지 봤을 때 그러면 몇 개의 데이터가 해당되냐 하면 800개 데이터 중에 480개가 해당되는 거예요. 자, 480개의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그 중에 정답이 1인 게 120개 있었고요. 그리고 정답이 즉 실제값이 0인 게 360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이 1인 게 120개, 정답이 0인 게 360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엔 뭘 채울 거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를 전부 1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 얼마나 잘 맞는 거냐를 풀게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 800개잖아요. 그 중에 1인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 그랬냐면 160개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0인 데이터는 전체가 800개니까 640개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지금 여기만 알면 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표를 이해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 가운데까지도 한번 채워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레이드 0이라는 거는 아무도, 그러니까 800개 중에 어느 한 개도 1이다라고 선언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빵개를 관찰할 거예요. 빵개를 봤더니 그 안에는 y가 1인 것도 빵개고 y가 0인 것도 빵개 있겠죠. 자, 그러면은 y가, 즉 여기 모든 거를 다 1이다라고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모든 거를 0이다라고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사실은 1이다라고 예측하는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y값이 실제로 1이었던 거, 여기 이제 실제가 되는 거고요. y값이 실제 1이었던 거 중에 우리가 1이다라고 예측해서 맞은 건 없죠. 1이다란 예측을 아예 안 했잖아요. 우린 800개 전부를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인 거를 1이라고 예측해서 맞춘 건 빵이고요. 원래 0인 거를 0이라고 예측한 거는 전부 답니다. 640개. 우리는 무조건 0이다라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우고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480개를 우리가 1이다라고 예측한다면 그 중에 120개는 진짜 1이고 360개가 0이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주어진 정보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1의 개수 160개 중에 우리가 1이다라고 예측해서 건진 건 120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헷갈리는데, 여기 들어올 내용은 뭐냐면 원래 0인데 우리가 0이다라고 예측해서 맞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0인 개수는 전부 640개잖아요. 640개의 0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360개, 요거는 우리가 1이다라고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40 빼기 360 해서 280개는 0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점점점에서 마지막을 보면 전부 1이다라고 예측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1을 1로 예측해서 맞춘 거는 원래 1 있었던 160개 전체가 되겠고요. 뭐든지 1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값이 0이었는데 1이다라고 잘못 말한 게 640개예요. 그러면 0이었는데 0이다라고 해서 맞춘 거는 빵개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sensitivity와 1-specificity, 얘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실제 값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앞에 있는 값, 요 값하고만 관계가 있는데, 다시 지워 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을 1이다라고 계산해서 예측해서 맞은 개수 나누기 전체 1의 개수, 그리고 0을 0이다라고 예측해서 다시 0을 1이다라고 예측해서 틀린 개수 나누기 실제 0의 개수,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120 나누기 160, 얘는 틀린 개수 나누기 원래 0의 개수, 얘는 160 나누기 160, 그리고 얘는 640 나누기 640, 이렇게 되고요. 식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식이 맞는지 한번 보면, 자, 얘는 실제,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실제 1의 개수 분의 1이다라고 예측해서 맞은 개수고요.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거를 보면, 실제 0의 개수 분의 요 놈인 거죠. 0을 1이다라고 예측해서 틀린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자,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위에는 여긴 0, 0,
1, 1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0.75 그리고 0.56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ROC 커브로 나타내면 0,0 그리고 1,1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0.75, 0.5625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해서 물론 더 많은 선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닙니다. 자 0.75가 Y축이네요. 0.75가 Y축이라서 0.5625가 X축, 0.75가 Y축이니까 이 정도에 있게 되겠네요. 자, 이거 아니고요. 그러면 나머지 몇 개를 그려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 게 예측한 결과와 그 예측한 애들의 실제 값을 비교해서 요 표를 만들고 요 표를 토대로 sensitivity와 1-specificity를 구해서 ROC 커브를 그리는 과정을 보셨고요. 그리고 얘네 좌표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매끄럽게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지 않고 좀 꺾이는 선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면적을 구해서 AUC 값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